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사약의 학문적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어거스트 꽁트라는 분이 실증 철학 강의에서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매우 처음 사용하였고, 우리가 보통 사회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1798년도에 태어나셔서 1857년도에까지 이제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프랑스 시민 대혁명이 1789년도에 발생하죠. 물론 이분이 이제 프랑스 사람입니다. 아주 사회적 그 혼란기에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자연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런 자연 현상을 설명하듯이 우리가 사회에 대한 어떤 법칙을 만들어서 사회를 질서화시킨다는 것이 이분의 학문의 목적이었고, 그 결과 이제 사회학이라는 말을 이제 탄생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학이 처음 탄생된 그 동기는 하여튼 이 사회 계획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자연과학의 인과적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여기는 조금 이제 저기 뭐 어려운 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사회학을 사회정학,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질서학이죠. 그다음에 사회동학, 사회변동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 그 첫 주 과목 속에 오리엔테이션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사회학은 그냥 말대로 이제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이 사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 이 소사이어티는 이제 일본이 이제 영어를 해석하면서 이제 사회라고 이제 번역하였고, 이것이 이제 1920년부터 해자된 하나의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사회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20년부터 그 사용된 그 신조어로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국민국가의 개념이 있고, 뭐 한국 사회, 미국 사회 같이 국민국가의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모임, 동아리, 뭐 상류 사회, 그다음에 어떠한 그 사회의 구조적 특징, 뭐 부패 사회다, 감시 사회다, 이러한 것을 아, 포함하고 있고 대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 이 사회학은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러면 이 사회가 뭐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 실제론, 고등학교 때 사회 실제론으로 이제 배웠죠. 그래서 사회학은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이 사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구조기능주의를 하면서 이제 자세히 이제 배울 내용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more is different입니다. 그러니까 합은 구성원보다 더 크다.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이코로 2가 아니라 2가 더 크다. 합을 합치면 더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 사회학은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사회 구조는 실제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데카르트의 그 존재론을 배우면서 감각에 의해서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그렇죠? 도마뱀 사례를 들었죠. 정신에 의해서 존재를 규명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회 구조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리얼리티, 실제한다 이거예요. 실제한다. 그러면 사회 구조가 뭐냐? 바로 우리들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죠? 지금 이 반이 저하고 41명이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개별적으로
1번부터 41번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41명이 상호작용을 하죠. 그렇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상호작용의 결과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집단이죠. 그렇죠? 상호작용 결과 집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직이 생기고 조직이 이제 일반화될 때 우리가 제도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조직, 제도화. 사람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41명이 서로 막 이제 맨 전에 개별적인 존재로 있다가 41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집단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하나의 소집단이 된 거죠. 그 집단이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우리가 관료 조직 배우겠지만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위계 조직, 뭐 장, 뭐 사장, 부사장 이렇게 위계적이화 되면 조직이 되고 이 조직이 일반화될 때 제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호작용 결과가 사회 구조고,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사회학은 집단, 조직, 제도, 그렇죠? 더 나아가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뭐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지만 나 혼자 다닐 때하고 친구들 이제 한 4명, 5명이 다닐 때하고 할 때 뭐 이렇게 뭐 갈등이 생긴다? 괜히 뭐 으쌰으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존재보다는 이렇게 서로 같이 상호작용할 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리의 힘이죠. 무리의 힘으로 해가지고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더 힘을 괜히 뭐 싸움도 못하지만 막 화도 내고 막 저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싸움도 못하지만 같이 무리에 있으니까 괜히 싸움 잘하는 것처럼 막 화도 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액션을 취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이 얘기입니다. 상호작용이 개별적인 존재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그 more is different, 전체는 개인의 합보다 다르다. 그죠? more is different죠.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바로 전체의 합이 개인 합보다 더 큰 1 더하기 1은 이렇게 2가 더 큰 이유가 바로 상호작용이고, 그럼 이 상호작용이 바로 집단, 조직, 제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이 집단, 조직, 제도, 그러니까 사회 구조라는 것은 바로 우리 관계의 어떤 특정한 양식이에요. 우리가 뭐 종교 제도에서 뭐 기독교 양식으로서 행동하고 있죠. 뭐 캐토릭이냐, 뭐 신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회 구조라는 것은 상호작용의 특정한 양식이다 보니까 이 상호작용의 결과 집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제도가 생기다. 그래서 사회학은 집단, 조직, 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회 구조는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상당히 주고 우리가 수동적 위치에 차지한다는 얘기죠. 이 사회 구조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수동적 위치, 그러니까 문화도 우리한테 상당히 영향을 주고 우리가 뭐 유교 문화에서 지금 뭐 개인주의 문화를 가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유교 문화가 상당히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도 이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를 처음으로 얘기할 때 이제 이 사회적 사실로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사회 구조 그러지만 처음에는 이제 에밀 두케인이라는 사람이 사회학은 이 사회적 사실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했던 이 사회적 사실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사회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둘케인처럼 자연을 연구하는 방법과 같이, 그러니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원인과 결과, 인과성,
그죠? 인과적으로 더 나아가서 객관성을 지니면서 사회적 사실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케임은 사회 구조란 말을 처음은 이제 사회적 사실이라고 했고, 이것이 이제 사회 구조로 이제 우리가 현대 와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론을 이제 사회학주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셜 팩트는 그러니까 사회 구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건 이제 소셜 팩트는 사물로서 연구하여라. 뭐 아까 얘기했듯이 두케임이 얘기했듯이 리얼리티, 우리가 이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존재한다. 자, 뭐 교육 제도를 봅시다. 응? 우리가 교육 제도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 만지고 감각적이어야 되지만, 데카르트 배웠죠. 정신, 생각에 의해서 교육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처럼 사물로서 리얼리티,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해라. 그래서 사회적 사실이나 뭐 경제적 상황이나 종교의 영향과 같이 개별적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사회적 측면으로 공유된 가치와 믿음, 자 문화죠. 공유된 가치와 믿음, 그러니까 유교, 뭐 기독교, 공유된 가치와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를 또 포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제하고 강압적이다. 그죠? 수동성이죠. 그래서 개인적 사실로 환원될 수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H2O,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물을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수소 있고 산소가 있어요. 이것이 합쳐서 물이 되는 거죠. 합친다는 것이 상호작용이죠. 그죠? 상호작용이니까. 하여튼 H와 수소 둘하고 산소 하나가 따로따로 개별 있다가 이것이 이제 합치면은, 자, 합친다는 것이 상호작용이죠. 이게 물이 되는 거죠. 그죠? 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 사실로 환원될 수 없다. 아까도 했지만 물은 다시 H2O하고 똑같은 성격이 아니란 얘기죠. 뭐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하고 둘이 물을 구성하지만 이것이 똑같은 성격, 물과 수소와 산소는 다른 성격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 사실로 환원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 사실이 아까도 했지만 꽁투가 이 집단 조직, 뭐 이제 durkheim이면 뭐 제도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좀 질서화될 수 있나, 그죠? 그래서 기능에 관심을 뒀다. 그래서 이 구조 기능주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사회학은 이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집단, 조직, 제도, 더 나아가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이제 그 집단, 그러니까 뭐 제도 이런 것이 이제 이분 이제 수사이드, 자살론, 우리가 보통 이제 자살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개인적인 문제로서 자살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사회학주의라 해서 집단에 의해서, 그렇죠? 집단에 의해서 어떤 자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성격에 의해서, 아까 집단을 연구의 대상으로 잡죠. 이 집단의 성격이 바로 우리한테 자살을 이끈다는 얘기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 이분이 이제 솔리데리티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자, 사회 구성 간에 통합되는 정도, 이게 연대예요. 구성 간에 통합되는 정도. 그래서 이분을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뭐 테니스죠. 페르디난도 테니스, 또 공동사회, 이익사회, 또 1차 쿨린가? 그렇죠? 1차 집단, 2차 집단. 그래서 공동사회는 뭐 농촌사회,
이익사회는 도시사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솔리데리티가 통합되는 정도가 공동사회가 높고 이익사회가 낮다. 그래서 뭐 쉬운 얘기로 뭐 농촌 가면은 옆집 숟가락도 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로 의존하면서 통합되는 정도가 높다. 그래서 대부분 공동사회가 높고 이익사회가 낮다고 이렇게 배웠고 또한 현실도 그렇죠. 근데 이분은 거꾸로예요. 자, 기계적 연대는 이제 분업이 안 이루어진 사회고 유기적 연대, 분업화된 사회다. 그러니까 농촌 사회, 도시 사회 볼 수 있고 봉건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봉건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볼 때는 분업은 안 일어나졌고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분업화됐다 이게요. 그래서 분업이라는 것은 상호 의존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를 만드는데 다 분업화됐죠. 페인트 공장이 만약 페인트 그 라인이 만약 고장이 나봐요. 자동차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통합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업은 어떻게 보면은 통합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유기적 연대의 사회가 통합이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기존의 학자들과 달리 보는 거죠. 분업을 중심으로 볼 때. 어찌되었든 이분은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에서 기계적 연대보다 유기적 연대가 더 통합이 솔리데리티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해서 봉건주의 사회보다 자본주의 사회가 통합이 더 높고 농촌 사회보다 도시가 더 통합이 더 높다. 또 이렇게 이제 이분을 우리가 유추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회적 통합이 높은 사회는 이타적 자살이 일어나고 사회적 통합이 낮은 데에서는 이기적 자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 이타적 자살은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타적 자살이죠. 이타적 자살이지만 남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어차피 나 스스로 죽으니까 자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봤듯이 2차 세계대전의 가미가제, 그죠? 특공대, 가미가제 특공대, 자살 특공대죠. 국가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죠. 뭐 군대가 통합이 높으니까 뭐 강제구 소령님 그분도 이 슈르탄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죠. 수류탄을 안고 이렇게 강제구 소령, 이타적 자살이죠. 이게 통합이 상당히 높은 데서 일어나고 통합이 낮은 데에서는 그냥 이기적 자살, 그냥 뭐 자살이 일어나는데 이기적 자살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명을 했고, 자 규제에서 아노미적 자살, 숙명론적 자살. 이제 아노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고 고등학교 때도 뭐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재인 상태. 지금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유교주의, 가족주의와 그다음 미국식 개인주의가 혼재돼서 상당히 이 가치관에 혼란을 준다. 이렇게 볼 때는 이러한 사회를 아노미라 그러죠. 아노미. 아노미적 자살과 사회적 규제가 높으면은 숙명적 자살. 그래서 숙명적 자살. 그러니까 보통 운명적 자살이죠. 뭐 조선시대 때 사회 구조가 높죠. 뭐 노비가 양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없잖아요. 규제가 딱 신분사회가 규제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비로 살 바에는 그냥 죽을래. 그죠? 이럴 때가 우리가 이제 숙명적 운명론적 자살이고 이 사회적 규제가 낮을 때 그러니까 가치관이 혼재된 상태에서 아노미적 자살이 난다는 얘기죠. 재미있는 질문 할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수능이 끝나면은 수능 실패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에 낙방해서 자살했다. 자, 이거 어디 자살에 포함할까요? 예?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데 이 둘케임은 소셜 팩트, 집단의 성격으로서 자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가 뭐 수능에 실패했다 하면 뭐 개인적으로 뭐
저기 뭐 실패해서 자살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둘케임은. 자, 정답 찾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수능에 실패한 자살이 어디에 속할까? 이 네 가지 자살 중에서. 자, 지금 둘케이 입장에서는 자, 유기적 연대니까 우리가 사회 통합이 상당히 높은 사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타적 자살 어떻게 돼요? 뭐 수능이 남 때문에 죽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타적 자살은 아닐 것이고 사회적 규제가 지금 높다고 할 수도 있고 낮다고 할 수도 있죠. 어떻든 사회적 규제가 우리 계층 사다리가 뭐 파괴됐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선시대에 어떤 사회적 규제가 낮지요. 사회적 규제가 낮지요. 우리가 어떻든 뭐 내가 노력하면은 뭐 거상이 될 수가 있고 거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회적 구조가 낮죠. 그래서 수능에 실패한 자살은 바로 둘케임에 의하면 아노미적 자살을 의미하는 거죠. 아노미적 자살을 의미하는 거고. 자, 조선시대 때의 과거 시험에 실패해서 한 자살은 자, 조선시대 때는 뭐 어떻게 돼요? 사회적 규제가 높죠. 사회적 규제가 높고 사회 통합이 어떻게 돼요? 조선 솔리데리티가 사회 통합은 낮죠. 그렇죠? 근데 양반이 뭐 숙명론적 자살은 아니잖아. 그거 어떻게 돼? 조선시대의 자살은 바로 이기적 자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같은 수능 시험에 실패해서 자살할 때, 자, 현대의 수능에 실패한 자살은 아노미적 자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에 낙방한 자살은 바로 이기적 자살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자살의 형태를 구분한 거죠. 우리가 뭐 심리적으로 볼 때는 뭐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을 했네, 뭐 기타 뭐 정신적인 문제에서 자살을 했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분은 사회학주의에서 사회 구조를 연구한 학문이다. 그래서 그 집단,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자살을 연구했죠. 이 정도로 이제 그 사회 구조를 이제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사회 구조가 개인보다 앞서는 거 우리가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브로드웨이는 한두 번 더 나옵니다. 한두 번 더 나오고 이제 피에르 브로드웨이라고 여러분들이 또 익히 이제 기억할 할 사람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본, 이제 문화자본, 뭐 사회자본 할 때 또 이제 나올 분인데, 자,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비투스. 이제 불어로 이제 아비투스죠. 이 아비투스라는 요 개념. 요것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은 여러분들 취향이에요. 취향.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여기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비투스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취향이에요. 취향. 이 취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취향, 극장 가기, 취미가 뭡니까? 특성, 잘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력서에 이제 쓰는 난이 있잖아요. 그 취미가 취향이죠. 그러니까 취미와 취향을 그러니까 보통 개인적이고 자연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근데 보르드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개개인이 개인적이라 생각했던 취향은 바로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계급적 위치, 그죠? 경제적 계급적 위치, 가족, 교육 수준을 반영한다 이게. 취향이라는 것이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 같지만 자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회 구조에 아까 사회 구조 얘기했지만 집단 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계급의 위치,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교육 수준. 자, 요트라는 취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해요. 학생 취미가 뭡니까? 더 구체적 취향이 뭡니까? 그러면은 요트요 타기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자 점점점 이 상류층이 했던 취미 생활이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상류세 생활은 또 이분들이 따라하니까 이게 이제 브루드의 이제 구별짓기입니다. 구별짓기를 해가지고 또 다른 거를 해요. 못 따라오게끔. 자, 골프가 상류층의 어떠한 취미였어요. 이게 이제 중산층 모든 사람이 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류층들은 어떻게 해? 또 도망가야 되죠. 구별짓기죠. 구별짓기를 해가지고 또 도망가요. 이 구별짓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걸 본성을 뭐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지 말고 또 본성이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뭐 있겠지만 저는 구별짓기가 인간의 타고난 본능,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짓기를 괜히 뭐 타고난 건데, 예? 뭐 약간 뭐 이렇게 문제시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게 저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플라톤도 계층 사회가 유토피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토피아 그러면은 뭐 막스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지만 플라톤이 그리는 유토피아는 개미 사회예요. 여왕이 있고 그죠? 일하는 개미 있고 싸움하는 개불이 있고 그다음에 일하지 않고 어떤 그 생산을 담당하는 숙벌이 있고 탁탁탁 계층화된 사회가 플라톤이 그리는 유토피아예요. 그렇게 볼 때 구별 짓는다는 것은 뭐 학생들은 뭐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하고 구별 짓는다는 것은 뭐 특권 의식 갖는 거 뭐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괜히 뭐 자한시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어찌 되었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브로드웨이는 요트 아무나 못한다 이게요. 골프를 치니까 이제 상류층 애들이 이제 요트 타기로 이제 넘어갔어요. 요트가 뭐 1, 2푼 하지 않죠. 아무나 못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취미와 취향도 이 경제적 계급의 위치에 달려 있고 또 가족의 분위기. 그러니까 만약 가족이 음악을 듣는 가족이라고 뭐 해보겠다. 저는 지금 평생 한번 뭐 뭐죠? 교향곡,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그런 건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평생. 저는 왜냐면 우리 집 가족 분위기가 그렇게 뭐 오케스트라 듣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뭐 노래방은 가봤지만 뭐 오케스트라 들으라고 뭐 시민회관 가고 뭐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어떠한 그 분위기, 그다음 교육 수준, 그죠? 교육 수준. 이 교육 수준을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취미 취향도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내가 뭐 등산 타기를 좋아해 등산에 취미가 있어 이걸 가만히 보면 다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제 둘케임하고 브루디에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한번 그 이전 시간에 했던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전 시간 했죠. 근데 저가 그때 조금 뭐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하고자 다시 저 시몬 비젠타를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놓친 부분이 뭐냐?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완장.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뭐 스탠리 밀그램 실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해 가지고 뭐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뭐 재수와 그다음에 교도관으로 구분했더니 점점 평범한 사람들이 교도관이 뭐 이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험이 중단되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그런 실험도 있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가 이제 놓친 부분은 뭐냐면 악의 평범성 이것을 제가 이제 놓친데 이 말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해서 약간 뭐 지금 하는 이 강의 그런 분위기하고는 다르지만
이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때 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했어요. 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여기서 악은 뭐냐면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만이 그 자리에서 유태인을 열차에 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 거죠.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뭐 광신자처럼 뭐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 그래서 악이란 것이 평범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악의 평범성은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나 아렌트가 거기서 고발한 거죠. 저 사람, 너의 죄가 뭐냐? 성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응? 암만 위에서 줘도, 저가 얘기했죠. 군인이 뭐 민간이, 지금 우리가 전쟁하고 있지만 민간이 폭격해라. 응? 군대는 뭐 또 명령을 또 불복종하면 안 되고. 근데 한나 아렌트는 성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암만 군인이지만 민간인을 폭파하라는, 이게 뭐야? 공격하라는 것은 이건 일종의 테러라고 보는 거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찰. 우리가 테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저거 할 겁니다. 성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 평범성,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는 거의 성찰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죠. 남이 특이하니까 나도 특이해야 되고, 남이 영끌하니까 나도 영끌해야 되고, 성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악의 평범성이, 이게 얘기예요. 뭐 순한 사람들이 인간이야 성찰하는, 뭐 여러분이야 나나 반성을 해야 되는 얘기예요. 성찰을 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나?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 평범하게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회학은 이렇게 사회 구조, 아까 했지만 집단, 조직, 그 다음에 제도. 자, 조직이 일반화가 될 때, 관계화가 될 때, 특정한 양식으로 확대될 때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제도, 정치제도, 뭐 경제제도, 문화제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들의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이런 망력함, 외압적인 사실, 외제하고 있고, 그죠? 우리 바깥에 있고 우리한테 강압을 한다. 그러니까 유교주의 문화가 우리한테 외압돼 있고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 구조다.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제 사회 명목론이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사회학은 아니야, 그냥 우리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학이라는 얘기예요. 사회학이다. 이따 보겠지만 그 계란과 닭의 싸움의 논리하고 좀 비슷해요. 실제로 명목은 이게 누가 앞서냐 그 책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게 이제 사회 명목론이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이제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내가 어떻게 사회적 행위를 하냐? 자, 행위와 행동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행동이라 그러고, 사회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행위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주관적인 것은 행동이고 객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행위예요. 그래서 행동과 행위는 구분되고, 사회학은 나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이게 나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내가 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영끌을 하냐,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이게. 응? 제가 달걀과 닭의 싸움 논쟁과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자, 이런 경쟁 위주의, 돈 위주의 사회 속에서 돈 위주의 사회를 연구하는 것이 아까 사회 실제론이고, 자,
그럼 내가 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왜 영끌을 와서 집을 사냐? 왜 이러한 사회적 행위를 했냐? 앞서거니 뒷서거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그럼 좀 더 좀 봅시다. 자, 하여튼 우리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거. 자,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자, 평양 감사라는 것은 내가 전번 시간도 이제 이야기했고 참 즐겨 쓰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평양 감사라는 것은 참 명예의 지위가 보장된 위치죠. 그렇죠? 명예, 예? 명예 뭐 이렇게 씁시다. 지위가 이제 죄송합니다. 명예와 지위가 이제 어떻게 되면 보장된 자리죠. 누구든지 가고 싶죠. 뭐 국무총리직이라고 합시다. 뭐 누구든지 가고 싶죠. 근데 저 싫으면 그만이다. 자, 사회실조로는 평양감사라는 그러한 직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실조론이고, 그렇죠? 근데 사회적 행위를 연구한다는 사회 명목론자들은 그런 평양감사라는 그러한 뭐 위치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이 문구를 볼 때 죄송합니다. 사회 명목론자들은 자,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암만 지위가 보장이 돼도 나는 그 지위에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학이라는 것은 이런 뭐 평양감사 그 직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왜 그 직을 내가 왜 가지 않나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 행위. 왜 내가 그 명예와 지위가 보장된 평양감사를 가지 않나, 그것을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학이라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아까는 평양감사직을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이분들은 사회명목론자들은 아니야. 우리가 그 직을 왜 안 가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사회적 행위이고 이것이 바로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뭐 이미 결론을 말씀드릴까? 아까 봐 닭과 계란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평양감사직을 했는데 저가 이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의하면 내가 왜 안 간 사회적 행위를 주관적 의미를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관적 의미를 이해할 때 바로 사회 조직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회 조직 분위기가 그걸 떠나서 이해할 수가 없죠. 평양감사를 가면은 만약에 뭐 정권 말년이다. 그죠? 그럼 지금에 가면 난 또 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게 주관적 의미. 그러니까 정권 말년에 내가 뭐로 거기를 가? 새로운 정권이 오면 더 보장된 자리에서 오래 있지. 그럼 뭐 한마디로 뭐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내가 거기 왜 가? 안 가고 나는 그냥 새로운 정권에 뭐 평양 감사를 갈 거야. 이렇게 주관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주관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때 정권 말 새로운 정권, 이 조직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서로 그냥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서로 동전양면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일찍 얘기했나? 하여튼 왜 가지 않나? 이러한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막스 베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만일과 또 해자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보통 뭐 사회학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세 분의 학자가 이제 소개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에밀 두케인, 그 다음에 막스 베버,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주 자주 언급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소개는 안 되지만 다음 주 이제 갈등주의에서 설명되고 있는 칼 막스, 이 세 분이 대부분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막스 베버입니다. 자, 사회는 행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체에 불과하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집단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제도가 생겨가지고 우리한테 뭐란 얘기예요?
강압적인 외압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유교 문화가에 의해서 우리는 가족주의 영향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저는 그런 말을 안 써요. 식당 가면은 그 사장님 뭐 이모 뭐 삼촌 그러잖아요. 이모 뭐 하나 더 줘. 저는 그런 말을 안 써요. 좀 낯설어요. 그냥 사장님 저는 그 대부분 호칭이 사장님인데 근데 거기다 뭐 이모 아니 이모라는 것은 뭐 쉬운 얘기로 혈연 관계 아니에요. 이게 가족 확장주의죠. 우리 앞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만 가족 확장 우리가 유교식 영향을 안 받는다 할 수 없죠. 가족 확장주의에서 모든 사회 관계가 이모, 삼촌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분들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결합체에 불과해. 뭐 유교 문화 그냥 우리의 상호작용 결합체에 불과해. 단지 우리는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의 목적이야. 왜 이모라고 우리가 부르는가? 그거를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이분 바로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게 대상이다. 그래서 이분은 아까 둘케임 자살론처럼 자기의 그 사회학의 연구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거다 하면서 둘케임은 자살론으로서 자기의 그 사회학의 방법론을 설명하였고 이분은 아주 유명한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서 자기의 사회학의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질로서 세상이 움직이냐? 유물론이죠. 아니다 이거예요. 관념론. 생각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 이게 관념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인성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 부 이게 유물론 쪽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물신주의 그런데 물신주의는 원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앞으로 이제 배웠나요? 근대 자본주의 여성에서 앞으로 배울 겁니다. 저기 안 배웠죠. 막사하면서 배울 건데 이게 뭐 유물론 쪽이죠. 내가 그건 위치가 뭐가 중요해? 돈이 뭐가 중요해? 이 결혼은 인성이 좋아야 돼. 이 관념론, 생각이죠.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이제 관념론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관념론을 주장하면 칼 막스가 변증법적 유물론자예요. 유물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뭐 결혼할 때 뭐 그 사람의 직업이 뭐죠? 그 말은 뭐예요? 뭐 그 사람 댄데미가 나중에 나오죠. 항상 직업이 뭐죠? 아파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스는 물질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얘기고 이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관념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막스는 자본주의 탄생을 물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봉건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물질의 생산 양식에 의해서 설명하지만 이분은 관념론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기의 사회적 방법론을 이 책에서 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 특히 켈빈파요. 켈빈파 그러니까 이제 구교가 이제 그 너무 뭐랄까 부패해서 이제 켈빈파 뭐 위그논 그다음 루터파 이렇게 나오죠. 신교들이 나오죠. 켈빈파가 장로고 루터파가 감리교인가요? 지금 그 뿌리가 그렇게 자세히 모르겠어요. 루터파가 감리교고 켈빈파가 장로고예요. 지금 우리가 감리교, 장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그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 뭐 루터, 켈빈,
그죠? 미국론은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켈빙. 이 사람들, 특히 켈빙파의 윤리, 무슨 윤리? 소총의식. 그 소총의식. 이 소총의식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막스의 생산 양식, 우리가 앞으로 배울게. 물질을 해서 자본주의가 탄생된 것이 아니라 소총의식 때문에 자본주의가 탄생됐다는 얘기예요. 관념론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소총의식이 뭐냐? 천당 가고자 하는 소총의식. 자, 켈빈파의 그 천당 가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국교 신부님들의 천당 티켓을 파셨죠. 여러분들 이제 국사 시간에도 배웠지만, 천당 티켓을 막 팔아요. 어떻게 파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거야. 천당 티켓을. 그러니까 암만 나쁜 짓을 해도 나는 그 티켓을 사면 천당 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부패됐는데, 자, 켈빈 그분은 이제 그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천당을 가고 못 가고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평가 10만이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암만 나쁜 놈이도 천당 갈 수 있고 암만 좋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10만이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평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 우리는 근검 전략하고 직업 정신을 가진 사람이 천당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게 바로 소청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천당 가고 당신은 몰라. 천당 갈지 지옥 갈지는 몰라. 그러나 천당에 갈 수 있는 확률이죠. 제가 말을 오래 하니면 좀 혀가 꼬여서 죄송합니다. 확률은 바로 직업 가져가지고 근검 전략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직업 정신 근검 전략이면 너는 천당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바로 소청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열심히 직업 생활 하라는 얘기예요. 낭비하지 말고 저축하고 직업 가지고 그 소청 의식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탄생됐다는 얘기예요. 아이 교수님, 그 정치 어떻게 자본주의가 탄생해요? 그 이분은 그걸 의도되지 않은 결과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탄생이 됐어. 이분의 그 주장이에요. 그거는 뭐냐? 선택적 시나리오, 의도되지 않은 결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 직업 정신이 자본주의를 탄생시키는 데에서 어떤 시나리오, 선택적 시나리오가 높다는 얘기예요. 의도되지 않은 결과.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소총의식이. 근데 그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게 의도되지 않은 결과고, 이런 직업 세계, 자본주의는 직업과 근검 전략 아닙니까? 왜냐면 자본을 축적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본이 축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카페를 하고 싶어요. 돈이 있어야 카페를 하죠. 뭐 그냥 작은 카페야 뭐지 뭐. 일반 우리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면 뭐 3, 4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하죠. 자본이 축적이 돼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검 전략, 거기 자본이 축적돼 가지고 그것이 선택적 시나리오, 자본주의와 좀 연결이 됐다. 시나리오가 있어서 자본주의가 나왔다는 관념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나왔다. 이게 첫 번째고. 자, 그러면은 수단과 목적, 왜 주관적 의미를 해석한다는 얘기죠. 수단과 목적, 천당에 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소청의식이 수단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청의식과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인간론적으로 설명돼서 자본주의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이라는 얘기예요. 주관적 의미를 먼저 보고, 아까도 했죠. 평양감사가 싫다. 그러면 평양감사가 싫다. 주관적 의미를 보고 평양감사를 안 간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단과 목적을 설명할 때 조직, 문화 분위기가 안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왜 소청 의식이 탄생됐나? 당연히 뭐라는 얘기? 그 사회 분위기죠. 그렇죠? 사회 분위기. 구교의 부패죠. 예? 거기 그 분위기에서 이러한 주관적 의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닭이 앞서냐
결함이 앞서냐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주관적 의미에 의해서 이러한 자본주의가 나왔다는 얘기고 뭐 이런 주관적 의미를 해석할 때는 당연히 뭐라는 얘기예요. 사회적 분위기, 조직의 영향력, 조직이라는 것이 집단이라는 것이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관적 의미, 수단과 목적,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런 사회적 행위를 연구한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분은 그래서 이념형을 만들어요. 아이디얼 타입. 어떻게 보면 뭐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 있죠. 이념형은 뭐 플라톤의 이데아예요. 전번에 얘기했듯이 원이라는 이념형이 있고 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동그라미는 다 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원이라는 이념형의 동그라미는 다 원이라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념형이에요. 자, 사회적 행위가 있다. 아까도 했던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사회학에 있는데, 자,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관적 의미를 파악해서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것이 사회학의 연구 대상인데, 이 사회적 행위에 이념형을 둔 거예요. 목적 합리적 행위, 가치 합리적 행위, 전통적 행위, 감정적 행위. 목적 합리적 행위는 경제 행위, 수단과 목적,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이 놓쳤는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것이 왜 또 중요하냐? 경제사회학. 경제사회학을 볼 때 우리가 경제학은요, 아까도 했지만 수단과 목적에서 목적 합리적 행위로만 경제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A 슈퍼는 100원에 팔고 B 슈퍼는 90원에 팔아요. 그러면 목적 합리적 행위에 의해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 싼 B 슈퍼를 가야 되죠. 90원 파는 데 가는 게 이게 목적 합리적 행위죠. 근데 나는 100원 파는 데 가요. 왜? 슈퍼하고 저하고 친구야. 암만 좀 비싸도 친구네 집에서 팔았다는 게 가치가 가미가 된 거죠. 그죠? 친구예요. 가치가 가미. 이게 바로 가치 합리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목적 합리적 행위만 설명하는 거고, 자, 이분은 주관적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경제사회학은 뭐라는 얘기예요? 가치, 가치도 포함돼서 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의 임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가치 합리적 행위. 아까도 했지만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가치 합리적. 나 가치 안 맞아. 국무총리 시켜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난 정계에 나을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뭐 정치인은 뭐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가치 합리적 행위죠. 이게 목적 합리적 행위, 가치 합리적 행위. 이거로서 그 사람의 행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의 칼빈의 소청의식은 뭐예요? 목적 합리적 행위죠. 천당에 가고자 하는 목적 합리적 행위에 의해서, 그죠? 목적 합리적 행위에서 자본주의가 탄생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목적 합리적 행위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전통적 행위, 전통에서 내려오는 행위. 뭐 우리가 앞으로 좀 뭐 배울 것은 모르지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이게 전통적 행위예요. 전통은 내는 뭐 장유유서 문 많이 변질됐지만 전통적으로 그냥 전통적 행위고, 감정적 행위, 그죠? 감정적 행위,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감정적 행위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지 않고 그때 감정에 따라서 뭐 싸움하는 거, 이따 감정적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하는 것을 이분은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행위, 왜 싸웠냐? 저 사람은 저런 게 감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싸웠다. 그러니까 감정적 행위를 왜 감정이 일어났냐? 그렇게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사회학의 대상이죠. 물론 이제 법적, 이게 다 목적 합리적 행위죠. 법률에 의한 행동이 다 목적 합리. 뭐 지배 이념도 뭐 카리스마적 지배, 전통적 지배, 법적 합리적 지배. 뭐 카리스마적 지배 그러면 뭐 여러분 알다시피 카리스마에 의해서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은 뭐 카리스마적 지배도 있고 또 법적 합리적으로도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총통이 되는데 총통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수상을 겸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은 대통령 따로 있고 수상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총통, 히틀러가 그 대통령직과 수상직을 겸직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불법을 한 게 아니에요. 다 국회 통과해서 저기 뭐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히틀러 하면 뭐 카리스마적 지배도 있고 법적 합리적 지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치 합리적 행위를 이분은 실질적 합리성, 목적 합리적 행위를 실천적 합리성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그 배버하면서 이 사회적 명목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암만 제도가 자 우리가 썩은 나무 상자와 썩은 사과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암만 제도가 좋아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 제도는 악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베버는 이런 사회적 행위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정신을 상당히 중요시 이제 하려고 이것을 이제 이끌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만 연구하는 것이 뭐 사회학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탐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 가장 그 민주적인 헌법이 상공화국 헌법이에요. 헌법 저는 모르겠습니다. 헌법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제3공화국 헌법이 가장 상권 분립이 잘 돼 있대요. 자, 상공화국 헌법은 여러분 아다시피 누구예요? 독재 박정희 정권의 헌법이에요. 암만 제도가 상권 분립이 잘 돼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제도가 남용이 되고 제도가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온다는 얘기죠. 암만 좋은 제도라도. 그럼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냐. 그렇죠? 우리가 상권 분리해 보듯이. 막스 베버는 이렇게 사회학이 너무 사회 구조, 뭐 집단, 교육 제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태도도 인성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학은 이런 실제론과 명범론을 이걸 뭐 분리돼서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적절하게 융합하면서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회학은 what's going on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부동산 투기가 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영끌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은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왜 일어났냐 이게? 사회학은. 도대체 부동산 투기가 왜 일어났지? 뭐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을까? 경쟁, 뭐 돈 위주의 사회, 뭐 IMF 위주의 사회 되면서 돈 위주 우리나라가 돈 중심 사회로 변모돼서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부동산 투기가 왜 일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뭐예요? 더 나아가 어떠면 더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건가? 이것이 바로 사회학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동산 투기가 왜 일어났지? 응?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있죠? 왜 일어났는 게? 이걸 분석해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투기가 왜 일어났나? 돈 중심 사회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다. 그럼 돈 중심 사회를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대안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사회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스칸디나비아의 경제 정책을 좀 벤치마킹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 그게 뭐 좀 저희 그 대안책이라 할 수가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서 사회학을 연구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이게 주차 시간이 길면은 제가 뭐 한 주를 끊고 짧으면은 다시 이제 또 좀 더 첨삭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부족한 강의 들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